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이 11월이면 확산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 주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외출 자제로 유통업계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가 6.17 대책을 시행한 이후 전세를 낀 갭 투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비 지원과 정부의 인허가 책임 등 다양한 혜택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조합들이 늘고 있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김혜영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66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11일 연속으로 세 자릿수 감염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이 우리나라 3차 감염 확산 정도를 예측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우리나라 코로나19 3차 확산 사태가 이달 말 정점을 찍은 뒤 11월 초쯤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하며 전체 7천여 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JP모건은 지난 2월 말 한국의 코로나19 사태가 3월 20일 정점에 달하고 확진자가 최대 1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했고 실제 숫자와 큰 차이가 없어 족집게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일 코로나19 관련 최신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번 한국의 재확산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예측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일 기준 누적 확진자 수는 16,346명인데 11월 초까지 7천여 명이 추가로 확진돼 총 2만 3천여 명이 감염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한국은 코로나19 추적과 검사 역량이 강화됐고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1차 유행기와 비교할 때 감염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서울은 23일 자정부터 시 전역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시행했고 정부 역시 지역 간 봉쇄에 준하는 3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급격한 확산세에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면서 지난 주말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된다면 타격이 더 클 것이라며 특히 추석을 앞둔 상태라 유통업계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기업 회식은 물론 가족 단위 회식도 급감하면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우려에 시민들이 외출을 극도로 자제하면서 일부 식당 등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카드로 6번 외식을 하면 10,000원을 돌려받는 외식 지원 캠페인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이틀 만에 중단이 됐었죠. 고객들은 물론이고 외식업계 역시 실망감이 컸었는데 정부가 비대면 방식으로 쿠폰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농식품부가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획한 외식 농촌여행 할인 지원 캠페인. 9개 카드사가 동참해 외식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코로나19 대유행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행 이틀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시행 전부터 코로나 확산을 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던 터라 캠페인 중단과 함께 정부의 안일한 판단에 따른 해프닝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경기 2차 충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소비 방식을 비대면으로 바꾸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내수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코로나 대책과 함께 비대면 소비 활성화에 사활을 걸겠다는 겁니다. 카드사들도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카드업계에서는 아직 정부 지침이 내려오진 않았지만 기존 진행됐던 프로모션의 큰 틀 안에서 내용만 변경해 행사를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외식을 제외한 7대 소비 쿠폰 역시 소비 장려를 위해 비대면 서비스 방식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막느냐 못 막느냐의 중대 고비를 지나고 있는 지금 국내 경제의 중요한 지표가 될 내수 경기 역시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심각해지자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한편 휴가를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재택근무는 지난 1차 확산 당시 상당수 기업들이 도입했던 제도로 완화됐던 재택근무 기조를 최근 다시 조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대신 휴가를 적극 권장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직원들에게 가족 돌봄 휴가를 한도 없이 사용토록 하고 출퇴근 버스는 좌석 제한, 주 1회 모바일 문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장, 교육, 회의 또한 제한되는 분위기인 가운데 기업들은 휴가철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 여부에 따라 업무 방향을 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규제 지역에서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하는 6.17 대책이 시행된 이후 갭 투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상은 의원실이 입수한 국토교통부 갭 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권 4구에서 이뤄진 갭 투자는 860건으로 6월 대비 54.4% 감소했습니다. 강남구는 500건에서 229건으로 서초구는 368건에서 224건으로 줄었습니다. 송파구와 강동구도 각각 624건, 393건에서 211건, 196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서울 전체 갭 투자는 6월 6,940건에서 3,638건으로 33% 줄어들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6월 17일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등의 규제 지역에서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수 시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하기로 하고 지난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조합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 공모 전이지만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며 의향서를 제출한 곳들도 있는데요. 이들이 공공재개발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혜진 기자가 사업 의지를 내비친 성북 1구역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성북구 성북 1구역 소유주들은 공공재개발 공부에 한창입니다. 한때 재개발 사업에 존폐까지 거론됐던 곳이지만 공공재개발이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용적률 상향,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간소화 이런 것들 때문에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10여 년, 20년 동안 이렇게 침체되어 있던 그런 사항이 공공에서 지원하니까. 이들이 공공재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사업비와 이주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입니다. 지분형 주택 등을 통해서는 원주민 재정 착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직접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책임지는 만큼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거나 좌초됐던 사업지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의 명확한 혜택 때문인지 아직 사업 공모를 하지도 않았는데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친 곳도 있습니다. 성북 1구역, 흑석 2구역, 양평 14구역 등은 사업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H공사에 따르면 재개발구역 중에서 현재까지 개별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곳은 흑석 1, 2구역, 강북 5구역 등 총 9곳입니다. 여기에 성북 1구역이나 한남 1구역처럼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재개발 예정지나 해제구역까지 합하면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곳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울산의 한 맥도날드 감자튀김에서 튀겨진 벌레가 나왔습니다. 맥도날드는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튀겨진 벌레에는 소금 결정이 선명히 묻어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주방을 공개한 지 9개월 만입니다. 문다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른 엄지손가락만한 검은색 벌레가 감자튀김과 함께 튀겨져 소금 양념이 묻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달 9일 한 소비자가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맥도날드 울산 옥돈 DT점에서 구매한 감자튀김입니다. 해당 소비자는 다음날 소비자 고발센터에 작은 날파리도 아니고 무슨 매미만한 게 같이 튀겨져서 들어있다며 위생상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제보했습니다. 특히 해당 점포 건너편에는 고등학교와 중학교 4곳이 있는 상황. 소비자는 이런 위생 상태라면 자주 이용하는 학생들이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맥도날드는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으나 해당 벌레에 선명하게 소금 결정이 묻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도 별도로 이제 그 전문기관에 확인을 했고요. 만드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 외부에서 유입된 그런 것 같다. 근데 소금이나 이런 게 좀 같이 있긴 있던데. 법률 전문가는 해당 내용이 사실이면 처분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물이 혼입이 된 경우 식품위생법 제7조 위반으로 행정청으로부터 품목 제조 정지 7일과 해당 제품 폐기라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맥도날드의 위생관리 논란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3년간 국내 유명 햄버거 판매업체의 매장 수 대비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을 보면 맥도날드가 약 19%로 가장 많았고 지난해 11월 식약처가 전국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 147곳을 점검한 결과 이 중에서도 맥도날드가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더불어 맥도날드는 적극적인 해명에 앞서 시일이 한참 지난 시점인데 사건을 왜 들추려 하냐고 물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이달 9일 벌어진 상황. 근데 이게 이미 지금 24일이잖아요. 네. 이미 한참 지난 케이스인데 이거를 지금 기사화하시려는 조금 의아해서요. 일단 맥도날드는 해당 매장에 대한 별도 방역 조치를 실시했으며 위생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상장 폐지 결정이 번복된 코스닥 상장사 간만우가 지난 18일 거래 재개에 나섰습니다. 상장 폐지 무효 소송에서 간만우가 최종 승소한 결과인데요. 간만우가 상장 폐지 결정을 뒤집고 거래 재개에 성공하면서 간만우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증권부 이소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진 다음에 이제 번복이 된 건데 간만우 상장 폐지 번복 과정부터 간단하게 정리 도와주시죠. 네, 간만우의 거래가 정지된 것은 지난 2018년 3월입니다. 당시 간만우는 3일 회계법인으로부터 2017 회계년도 감사 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거래소는 간만우에 6개월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간만우는 개선 기간 종료일인 2018년 9월까지 기재정정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 폐지 절차를 추진했습니다. 2018년 9월 28일부터 5거래일 동안 진행된 정리매매 기간에 간만우의 주가는 6,170원에서 408원까지 급락했습니다. 문제는 10월 5일 간만우가 신청한 상장 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며 정리매매 절차가 중단된 것입니다. 여기에 간만우가 2019년 1월 문제가 됐던 2017 회계년도 감사 보고서를 적정으로 정정 제출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상장 폐지 사유를 해소한 간만우는 2019년 2월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 폐지 결정을 무효화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거래소가 추가 개선 기간을 부여했어야 했다며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 13일 간만우의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간만우의 상장 폐지 결정은 무효화되면서 지난 18일 정리매매 이전 가격인 6,170원을 기준가로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네, 거래가 재개된 이후 거래소가 지금 소송에 당할 처지에 놓였다는 이야기들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요? 네, 간만우의 정리매매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정리매매에 따른 피해 관련 소송 제기를 준비하던 간만우 주주들은 상장 폐지 번복 결정이 이뤄진 직후에 피고를 거래소로 특정하고 법무법인과 상담에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법무법인은 지난 17일 주주 대표 측에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법무법인을 만나서 사건을 검토한 배경을 들어봤습니다. 간만호 상장 폐지 결정에 따른 피해자 주주 대표로 후속 대응을 준비 중이신 그 주주 대표 양장민 대표로부터 사건 검토를 의뢰를 받아서 간만호 사건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해당 법무법인은 특히 어떤 점에 주목해서 현재 이 사건을 좀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상장 폐지 결정 과정에서 거래소의 재량권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사건을 검토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시죠. 원칙적으로 한국거래소는 상장 폐지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집니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가지는 공익적 성격으로 인하여 자의적 남용이 금지되고 특히 한국거래소가 상장 폐지 결정을 하는 경우 당해 법인 및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거래소는 위 결정을 신중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그 대상 기업의 절차 참여권은 실질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간만호의 경우 개선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다하였고 상당한 기간 내에 상장 폐지 사유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거래소에 충분히 소명하였습니다. 이 같은 경우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및 시행세 측에 따라 추가적인 개선 기간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여하지 않았고 나아가 그 과정에서 간만호와 진술한 의견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간만호의 실질적인 절차 참여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렇게 한국거래소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주주들이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은 검토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이루어진 상황인가요? 네, 해당 부분은 정병무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을 검토한 강현 변호사님이 관련해서 답변 주셨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고의 과실, 행위의 위법성, 손해와 위법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결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간만호의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래소 측의 고의 과실에 대한 입증 여부가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거래소가 간만호의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고 상장 폐지 결정을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래소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상장 폐지라는 부당한 결정을 함으로써 주주들은 부득이 적립매매 기간 동안 주식을 매도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상장 폐지 결정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 그로 인해 벌어진 일련의 사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한국거래소의 재량권 일탈 남용과 적립매매로 인해 주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한국거래소가 주주들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법무법인의 검토가 있었고 이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 소송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의견서를 전달받은 지난 17일까지 245분의 주주들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현재도 소송 참여 희망 인원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들은 이달 내로 법무법인 선임을 마치고 소송에 나설 예정입니다. 주주분들과 소통하고 계신 변호사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모인 주주분들은 거래소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상장 폐지 결정이 무효라고 판단된 사례가 근본이 최초이고 현재 한국거래소의 입장에 비춰 보았을 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그 책임 소재에 대한 다툼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거래소를 상대로 바로 소송을 제기할지 아니면 소송 전 단계 내지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손해를 보전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장 폐지 자체가 번복됐던 사례도 처음이고요. 이에 따라 거래소가 이제 소송이 직접 이루어진다면 이 부분도 처음일 텐데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해서 확인을 좀 해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간만호의 상장 폐지 번복은 거래소 입장에서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된다면 그 판결이 선례로 남게 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인용 여부와 손해배상의 범위 이 두 가지 측면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거래소가 적극적인 다툼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래소는 여전히 당시 규정에 따라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한 뒤에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재량권을 적정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 범위가 손해액의 몇 % 수준까지 내려지는지는 향후 또 다른 상장사와 거래소 사이 다툼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의 기준으로도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사상 처음으로 상장 폐지가 번복된 간만우와 관련된 이야기 이소연 기자가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를 개발 중인 GC60자가 오늘부터 완치자의 혈장 공유를 늘리기 위해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 공여 신청을 받습니다. 완치자는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 혈장 공여를 신청하면 가능한 체열 일정과 체열이 가능한 헌혈의지 위치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코로나19 완치자 혈장 체열은 지정된 4개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었지만 오늘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 21곳의 헌혈의 집에서 가능합니다. 다음 달 7일부터는 충청도와 강원도, 경상도 등 24곳의 헌혈의 집에서도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체열합니다. GC60자의 코로나19 혈장 치료제는 최근 임상 2상 시험을 승인받아 2상을 위한 치료제를 생산한 상태로 향후 임상 3상과 투여를 위한 혈장 공여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올해 동아시아에 닥친 역대급 장마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장마 기간이 길어지고 비가 많이 내린 원인이 바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지난번 방송에서 저희가 그린스완이라는 단어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올해 1월 국제결제은행이 그린스완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기후변화는 자연 생태계와 시민사회를 위협할 뿐 아니라 화폐와 금융의 안전성까지 뒤흔들어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이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를 그린스완, 즉 녹색 백조 현상이라는 용어로 규정을 했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 금융위원회가 기후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녹색금융 추진 방향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K웨더 방기성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기후변화를 금융 리스크로 좀 관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금융권이 이제 집중호우라든가 혹은 수포 태풍 등으로 인한 기후환경 변화를 금융 리스크로 관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섰죠. 자, 이제 금융당국은 이를 관리 감독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기후변화가 예기치 않은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기후변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발생 가능한 금융 리스크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 사례가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이 미세먼지는 기후변화로 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요. 미세먼지 영향으로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질병보험금 지급 규모가 커지고 또 손해율도 올라간다는 것이죠. 참고로 질병관리본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평방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이 증가하게 되면 기관지염으로 인해서 입원 환자가 23%가 증가하고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의뢰 환자가 10%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올해 장마로 인해서 자동차가 또 침수되는 그런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었는데 이런 피해도 좀 해당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집중호우로 인한 자동차 침수 피해가 정말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올라가고 있죠. 보험 부분의 건전성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는 건데요.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홍수 피해를 입었던 차량은 8월 12일 4대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이 7,036대나 됩니다. 추정 손해액이 약 707억 원으로 2019년에 443대 침수와 24억 원 손해액에 비해서 피해액은 거의 30배 정도 증가한 셈입니다. 이외에도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가 발생하면 은행의 농식품산업 대출, 보증, 융자 등에 대한 상환이 지연되면서 은행 부분 건전성이 악화된 우려도 있고요. 또 온실가스 감축 움직임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탄소 배출 기업의 영업이익과 담보 가치가 하락함으로 인해서 탄소 배출 기업에 대한 대출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해가 갈수록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선제적으로 금융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 금융당국은 기후변화를 금융 리스크로 식별을 좀 하고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이런 모니터링 체계를 좀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금융당국은 이제 기업의 환경 관련 정보 공시도 확대를 해서 금융 투자 때 환경 리스크를 좀 고려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라든가 또 사회적 책임, 적정한 지배 구조, 이게 이제 ESG라고 하는데 ESG 투자가 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러나 기업이 환경 보호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를 실제로 확인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리나 감독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또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그린 뉴딜 사업을 통해서 녹색 분야로의 자금 유입도 유도하기로 했는데요. 과거에 무늬만 녹색인 그린워싱 등 과거 녹색 금융과 관련해 드러난 문제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녹색 산업의 투자 범위 등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든다면 EU 같은 경우는 7대 산업 내에서 녹색 금융 산업 유형을 명시하고 있어요. 에너지 산업에서는 태양광 등을, 수송에서는 저탄소 교통 인프라 등을 녹색 금융으로 꼽고 있죠. 네, 그런데 이 기후변화를 사실 우리 영토 안에서만 관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다른 국가라거나 다른 기관과 공조나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금융당국 같은 경우도 국제 그 논의 동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녹색 금융 협의체, 또 재무 정보 공개 등 녹색 금융 관련 국제 네트워크 가입도 좀 추진하기로 했고요. 녹색 금융 협의체는 2017년 발족한 기후 환경 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를 한 협의회죠. 2019년에 녹색 금융 촉진에 관한 6개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단순한 기후변화 대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후변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녹색 산업 투자를 확대한다고 말하면서 한국판 그린 뉴딜을 뒷받침하는 금융 지원은 견고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야기 박미성 센터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